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현대 로템이 만든 K2 흑표 전차가 이 나토 최전선에 1,500대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그 우려로 인해서 이 나토 각국들이 군비 증강의 폭주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나토 최전선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우리 한국의 K2 전차가 1,500대가 깔리게 되는데, 그 1,500대면 나머지 유럽 전체의 전차 합해도 그보다 적어요. 엄청난 K2 전차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북한이 주체 107년식 포다 하면서 북한방 K9 그러면서 사격하고 했는데, 이게 또 대형 사고가 터졌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초 김정은이 주체 107년식 자행 곡사포로 명명된 신형 자주포와 장거리 포병 9분대 서울 포격 훈련을 현지 지도하면서 여기서 여러 문제가 식별됐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분석한 대로 해당 훈련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7일 김정은 현지 지도 하에서 실시한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들 인용해서 국내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직후 서부 지역 모처에서 적의 전쟁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의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 부근의 장거리 포병 9분대가 훈련에 참가했다라며 대규모 화포가 동원된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타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훈련은 화력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와 각 포병부대의 표적 명중 발수, 임무 수행 시간을 종합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정은이 큰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된 이 훈련은 실제로는 엉망진창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실제로는 제대로 발사되지 않은 포가 적지 않았다라며 거기에 차량 사고까지 나서 부대원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차량 사고는 북한이 선보인 최신형 자주포 주체 107년식의 사고로 추정됩니다. 당시 주체 107년식 자주포는 배연기 누연 현상은 물론 주포와 포탑의 결합부에서 화염이 치솟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 분석해드린 것처럼 해당 차량 내부에서 질식 또는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치적 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죽음을 몰고 다니는 김정은. 폭군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딸에게 저런 것을 보여주어도 되는 것인지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네, 김정은이가 이렇게 똘마니들 옆에 잔뜩 데리고 가서 되지도 않는 경례받고 있는데요. 자, 이때가 여러 포병 부대를 데리고 나와서 서울, 적의 전쟁 수도로 가니까 우리 수도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타격하는 포사격 경진 대회를 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쏘느냐, 이제 사격 어떤 신속도 그리고 사격 정확도 이런 것들 가지고 테스트했다라고 하며 김정은이가 만족도를 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의 소스를 빌어 우리 언론들이 쫙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날 여러 명이 죽었다, 10여 명 죽었다 이거예요. 10여 명이면 이 한 개 포반원, 두 개 포반원 정도 되는 이런 인원이 죽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격이 안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사고가 있었는데, 뭐 사격 안 된 건 뭐 기계니까 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격 안 된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차는 지금 사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큰 문제 없어요. 왜? 사격 안 됐으니까 사고는 안 났죠. 문제는 여기 배연기들의 연기가 새고 있어요. 이 배연기 연기는 여기서 머금고 있다가 화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 불꽃이 번쩍하고 나면, 그리고는 다시 뿜어내서 포신을 통해서 쑥, 마치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쑥 이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건데 밖으로 새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배연기의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도 들어간다. 주택 복사기를 통해서 포탑 내부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후방 도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후방 도어라도 있으면 이 도어를 열고 사격을 하면 혹시 이 연기가 뒤로 들어와도 환기가 될 텐데 그 도어도 없어요. 김정은이가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해치까지 다 닫고 꽉꽉 막아놓은 상태로 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해치도 다 닫고 있는 상태니까 내부에서 질식사하겠죠. 질식사. 그래서 차장 동지 탈출해야 합니다. 야, 해치 열지 말라우. 가족들이랑 다 같이 요덕 가고 싶네. 이걸 벌써 한 달 전에 적었었는데 이게 사실인 거죠. 왜냐? 만약에 뛰어나왔으면 어우 질식이야 하고는 해치를 열고 튀쳐나왔으면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날은 살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하고 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은 죽은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연기가 연기를 넘어서서 화염이 포탑을 뒤덮었어요. 그 말은 뭐냐? 포탑과 포신의 접합부, 이 연결 부위 여기서 지금 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위로 화염이 뿜어져 나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화염이 뛰쳐 나와 버렸다. 그 말은 지금 포탑 내부에도 화염이 쑥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냥 화상 입고 죽는 거죠. 그래서 질식으로 죽고 화상으로 죽고, 와, 이 포탑 내부에 완전히 그냥 통구이 끔찍한데요. 이런 상황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망원경 주고 야 저거 봐봐 하는데, 자, 이 공수부대가 뛰어내리다가 낙하산이 엉켜서 그냥 이렇게 추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폭발하겠죠. 그걸 얘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는 데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 그러려고 갔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리고 지 아버지 닮아서 조금 성격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그게 축적이 돼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하신 이 여성단체, 인권단체, 아동단체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이런 성명이라도 발표해주면 그동안 그분들이 해왔던 국내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왔던 또는 정권 타도를 외쳐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역시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또 그게 진정성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진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어요. 이 어린 여성 아동을 이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동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는 가만히 있냐. 좀 사람이 막 벅벅 터져서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져 내려서 그냥 터져 나가는데 그걸 지금 지 아버지가 야 쳐다봐 그리고 웃어.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오는 11일 워싱턴 DC에서 만나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필리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유엔 평화유지군 외에 다른 목적으로 타국에 상시 파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일본과 필리핀 간의 군사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오는 11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와 필리핀 인근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필리핀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4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호세 마뉴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는데요. 필리핀 측은 일본과 필리핀은 자위대를 필리핀에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형태의 순환 배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상호 군수 지원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도 준비 중인데요. 로무알데스 대사는 필리핀, 일본 안보협력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되는데요.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삼국연합 남중국해 해상순찰을 합의했고 현재 순찰 빈도와 투입 전력, 순찰 대상 해역에 대한 막판 실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자위대 병력을 투입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해상자위대 군함을 전진 배치하고 남중국해 일대 순찰을 도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순환 배치 형태로 배치된 자위대는 필리핀에서 중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인계철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제1동맹국으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역할을 통해 역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일본의 정치적 야망과 함께 일본의 최대 해상 교역로인 남중국해의 항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본의 위상과 군사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말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지형도가. 4월 10일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 하죠. 그리고 4월 11일 미일필 정상회담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합의 발표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필리핀 지금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하고 있죠. 필리핀 혼자서는 영향이 안 되니까 미국이 도와줄 텐데, 미국과 필리핀 동맹이니까. 그런데 미국도 요즘 기력이 좀 딸리죠. 그러니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겠다. 그 첫 스타트로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뭐 우리 주한미군처럼 또는 주1미군처럼 상시 주둔시키는 게 아니고 순환 배치하겠다. 순환 배치한다는 것은 뭐 상시 주둔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야, 이 부대 가서, 우리 청해부대가 순환 배치 아닙니까? 이 부대 가서 6개월 주둔하고 와. 그리고 돌아올 때 다른 부대가 가고 계속 이렇게 순환 배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에 몇 대가 배치가 되고, 또 해상자위대 군함이 필리핀 수빅에서 보급을 받고, 그리고는 남중국해 필리핀 근해를 순찰 돌아주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필리핀에 뭐 물대포 쏘고 하는 거, 이런 거 해상자위대가 같이 가서 막아주고, 자,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군수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군수 지원 협정까지 나아가서 해주겠다. 이런 건데, 자, 우리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죠. 호세 리잘 호얌입니다. 필리핀이죠. 일본의 항모로 지금 개조 중인 카가함입니다. 같이 지금 기동 중이에요.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고,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상자위대 그리고 필리핀, 그 사이에 필리핀 군함이 있어요. 바로 한국이 만들어준 호세 리잘입니다. 이 깃발 대신, 우길기 대신 우리 한국의 태극기 또는 우리 한국 해군기가 있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렇게 일본을 역내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재임 5년 동안 반일몰이를 하고, 그리고 반미 행각을 하고, 친중 행각을 하고, 친중 행각을 하면서도 대우도 옳게 못 받고, 혼밥하고, 수행해서 간 한국일보 기자는 그자들에게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 결과가 지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도 저는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다고 봅니다. 2019년 이후에 아직까지 중단되고 있었던 한중일, 저는 한일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담을 한국 주도로 지금 서울에서 5월 달에 하는 것을 조율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자, 4월 달에는 미국이 미일필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주도로 한일중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한다. 자, 이 서방 세계가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권을 바뀌어도
우리 한국 사회 내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친중 카르텔이 너무나 깊구나. 왜? 뭐 수백 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간섭하고 억압하고 해왔던 그 뿌리가 뭐 순식간에 뽑혀지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그 총선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지금 오늘 내일 사전선거 기간이죠.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선거 당일날 투표하시고 찝찝하니까 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선거 당일날 그날은 정말 다른 사정으로 해서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투표를 하셔서 자신의 뜻을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나 친중이다 라는 사람이 식별되면 뭐 색깔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안 뽑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최소 300대, 최대 500대의 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는 루마니아 정부가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단수 후보로 놓고 최종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지상군 핵심 장비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오는 5월 현대 로템 K2 전차의 현지 기술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평가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국내 매체가 4월 5일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전차 실사격 평가를 실시하는 일정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과 업체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번 실사격 평가에는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 현대 로템 측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T-55의 파생형인 TR-85 계열 270여 대와 T-55 120여 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인 루마니아는 지난해 11월 M1A2R로 명명된 신형 전차 54대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무려 23억 5천만 달러, 대당 587억 원 규모로 구매되는 M1A2R 전차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중량 문제 때문에 하천과 교량이 많은 루마니아 지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M1A2R은 납품 일정도 늦어 초도 물량이 2026년 하반기에나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루마니아는 훨씬 낮은 가격과 우수한 기술 이전 조건, 빠른 납기가 가능한 K2 전차를 단수 후보로 놓고 지난해 말부터 도입을 타진해온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일부 물량은 직도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지에서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악화된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300대에서 500대 수준보다 더 많은 물량이 도입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 53문을 약 1조 원에 직도입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자주포에 이어 전차 수출까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제 나토 동부 최전선의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배될 전망입니다. 네, 루마니아. 루마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과거 우리 어릴 때 올림픽에서 체조 만점, 최초로 만점을 받았던 코마네치, 루마니아죠. 그리고 우리 정말 뭐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드라큘라 백작, 루마니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루마니아가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의 그 위성국이었던 바르샤바 조약 기구였는데, 그래서 소련 제 전차를 주로 사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토가 됐고, 뭐 나토에서 그 나토 표준 장비로 바꿔라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왜? 뭐 급한 것도 없는데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터져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와 국경을 대거 마주하고 있는 몰도바 같은 경우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때문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몰도바를 뒤집어 엎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몰도바에는 54%의 국민이, 지금 현재 대통령 포함해서 몰도바 대통령도 그래요. 54%의 국민이 루마니아 이중 국적자, 즉 루마니아 국민이 54%가 몰도바에 있다 이겁니다. 몰도바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확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차, 포 다 바꾸자, 급하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 눈치 좀 봐야 되니까 미국제 전차 샀는데 이게 뭐 가격이 대당 전차인데 580억 원. 거기다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2026년에 돼야 들어온다. 이거 뭐 지금 언제 지금 전쟁 날지 모르는데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전차 지금 있는 거 구형 전차 바꾸자. 이런 전차가 있으니까 T-55 전차 그거에다가 이렇게 좀 반응장갑, 폭발 반응장갑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뭐 현대전에 쓸 수도 없죠. 녹슬은 거 보세요. 어우, 이런 거 이거 270대 그리고 그냥 T-55 120여 대 해서 한 400대 정도의 전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T-72를 또 한 100대 갖고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줬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 T-72보다 더 안 좋은 T-55 계열 한 400대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 줄 때만 해도 뭐 주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몰도바 상황까지 터지려 하고 있고 하다 보니 급하죠. 그래서 이제 전차 구입 사업을 하는데 지금 54대를 구매하기로 한 이 M1 전차 무게가 67톤이에요. 67톤. 기존에 갖고 있던 전차 자기네들 거는 50톤인데 67톤 무겁죠. 그리고 이번 전차 사업에서 경쟁자로 들어왔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8 이것도 67톤이에요. 자, 이게 뭐냐? 우리 한국의 K2 전차는 55톤인데 12톤 더 무거워요. 우리 한국의 K2 전차도 이게 조금 옵션 달면 이제 50한 7톤, 8톤 되겠지만 어쨌든 한 10톤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뭐가 문제냐? 루마니아는 이런 식으로 하천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천 사이사이에 또 그 산악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하천을 건너는 교량이 많은데 이 루마니아도 중세부터 막 이렇게 형성된 나라다 보니까 교량도 작고 좁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67톤짜리가 쿵쿵쿵쿵 지나가면 무너지는 거죠. 또 그 너비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차가 좀 컴팩트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일과 미국의 전차는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다. 그런데 한국 전차는 이거는 한 10톤 이상 가볍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교량도 버틸 수 있고 또 K2 전차는 뭐 이 평원에 있는 이 강 같은 경우는 6m만 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자력 도하를 한다. 좋지요. 자, 그러면 이걸 안 살 이유가 없다. 거기다가 레오파르트 독일 거 또 미국의 M1 이거 사면 지금 뭐 3년 4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바로 그냥 로켓 배송 바로 갖다 줘 버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마지막으로 단수 후보가 됐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루마니아 500대 더 할 수도 있죠. 지금 안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500대 그리고 폴란드 K2 1000대 그러면 이 나토의 동쪽 경계선에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남쪽 북쪽으로 딱 있는데 이 두 나라가 K2 전차로 완전히 도배를 하죠. 나머지 나라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다 합해도 1500대 안 되죠. 엄청난 물량.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군비 증강 러시아에 들어왔는데 이 주로 독일의 영향권 때문에 독일 전차를 많이 사요. 지금 리투아니아, 폴란드 바로 북쪽에 있는 리투아니아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A8 사기로 했고 그리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역시 레오파르트 A8 사기로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딱 하고 있는 헝가리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 경제 사정이 대단히 좋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폴란드,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가 헝가리 여기 있죠. 지금 여기 헝가리 있는데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 위에 있는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500대 쓴다? 그럼 여기에 정비 인프라 다 돼 있고 야 나는 그냥 이거 K2 사야 되겠네? 라고 결심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루마니아 올해 중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빠른 결정 해주기를 바라고 야 정말 한국 방산 로템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